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인 이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른 채 힘겹게 살았어요. 고아원에서는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드물었고 그때부터 제 꿈은 언제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식당 일부터 찾았어요. 제가 처음 일한 곳은 테이블 5개 정도 되는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1년 정도 일하다가 어차피 식당 일 할 거라면 좀 더 큰 곳에서 일해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큰 한정식 집에 취직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4년 정도 일했을 무렵 식당을 방문했던 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35살이었고 근처 아파트 건설 현장 감독관으로 일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1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지만 그의 성숙하고 든든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됐죠. 민호 씨의 프로포즈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남자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업도 갖고 있으니 결혼 후 함께라면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혼이 내 인생에 어떤 파란을 가져올지 말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께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제 삶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했을 때 민호 씨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저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인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 불편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먼저 대화를 시도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호 씨께 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민호 씨에게만 온전히 집중한 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 했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대꾸도 없고 심지어는 못 들은 척까지 하시더라고요. 한 번쯤 저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봐도 좋을 텐데 정작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지숙이랑도 얘기 좀 해보세요. 이 둘이 잘 어울리면 좋잖아요. 민호 씨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냉담했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만큼은 짧고 불편하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 씨가 저에게 말했죠. 지숙아, 어머니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셔서 그래. 오해하지 말고 시간 지나면 더 좋아지실 거야. 민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이지숙 씨? 나 민호 엄마야.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 몸이 순간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내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나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사실이었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식당 어디서 일해? 나랑 그 식당에서 좀 보자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식당은 내 일터인데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어머니,
혹시 다른 곳에서 뵐 수 있을까요? 식당은 제가 일하는 곳이라.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어른이 거기서 보자고 하자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유는 묻지 말고 내가 말한 시간에 맞춰 나오면 돼.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거의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시다니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어 저는 약속을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민호한테는 이 만남 비밀로 해라. 알겠니? 전화를 끊은 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굳이 민호 씨에게 비밀로 하고 나를 따로 부르시는 걸까 하고요. 약속 당일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도착했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저는 식당 사장님께 부탁해둔 2층 룸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상견례나 중요한 모임이 열리는 자리로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차분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저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 앞에 던지듯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여자들의 프로필 사진들이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시어머니는 한 장씩 짚어가며 말하기 시작했죠. 이 아가씨는 승무원이야. 그 옆에 아가씨는 대기업 다니고, 그 옆은 1금융권 은행원이고, 또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집안이 대대손손 빵빵한 여자고, 다들 탐나는 신부감 아니니? 이런 여자들이 우리 민호랑 선보겠다고 줄 선 여자들이다.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네 스펙 좀 들어볼까? 네가 이 아가씨들보다 나은 게 뭐니?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침묵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대신 제 스펙을 읊기 시작했어요. 고아원 출신의 고작 식당 직원이지. 집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야 하니? 요즘 애들 똑똑하다는데 넌 현실 직시 같은 거 안 하니?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충격과 당혹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를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네가 먼저 알아서 정리해. 내 아들이 너 같은 애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너도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내 심정 이해할 거다. 그러니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거라.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마음속 깊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아직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든 순간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떠올랐어요. 고아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라는 듯이 남들보다 뒤처진 출발선에 있었지만 결코 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고아원에서 나와서 나쁜 길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누가 보던 말든 저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결혼은 민호 씨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자고 보챈 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결혼을 말리고 싶으시면 저에게 무리하게 굴지 말고 민호 씨와 상의하세요. 민호 씨가 어머니 말씀대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도 제 소중한 미래를 그런 남자에게 맡길 생각은 없습니다.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눈밑을 파르르 떠시더군요. 그리곤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정말 싸가지 없네. 어디서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해?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가서 민호 씨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결혼 누가 매달려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현실 직시는 어머님이야말로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뭐야? 내가 오늘 여기 오길 잘했네. 내 아들도 니년 성격 아니? 이렇게 한 성격 하는 거? 네가 오늘 나한테 한 짓 내 아들한테 말하면 아마 이 결혼 파토내자고 할 거다. 흥! 아줌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언제 봤다고 저한테 반말해 년년거려요.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문을 향해 나가려는 순간 식당 사장님과 부딪혔습니다. 사장님이 가져온 특별 수제 치즈곶감과 수정과가 담긴 트레이가 시어머니의 손에 밀려 모든 것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예쁜 모양의 곶감은 흐트러졌고 수정과는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짜증난다는 듯이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사장님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숙 씨, 그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좋은 집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집 어른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제 넘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 더 산 어른으로서 해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보기엔 지숙 씨가 더 아까워요. 저는 그날 깨진 접시와 컵을 치우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변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런 일로 신경 쓰지 말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결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행동, 그리고 그동안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의 사건은 제게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다잡고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며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민호 씨가 전화를 받자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고 웬일이야. 원래 일할 때는 전화 잘 안 하잖아.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아무것도 모르고 제 전화에 그저 좋다고 웃는 민호 씨를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호 씨,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민호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에게도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딱 열흘 후 갑자기 민호 씨가 팔에 깁스를 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힘없이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결혼 허락받았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호 씨는 저와 결혼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단식 투쟁까지 했다고 했어요.
결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버텨서 어머니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엄마가 나한테 졌어. 그래서 내가 이겼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걸 이렇게 몸소 증명했네. 민호 씨는 조금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위해 그가 자신의 몸까지 내던져야 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고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지난번엔 내가 아가씨한테 좀 심했던 것 같네. 그건 내가 미안해. 내 자식부터 생각하다 보니 내가 좀 이기적으로 아가씨를 대한 것 같아. 민호한테 듣기론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다던데 나 때문에 그런 거면 그 마음 거뒀으면 좋겠어. 이미 난 둘 사이 결혼 허락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녀의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결혼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해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민호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야. 엄마랑 연을 끊을 각오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결혼하자. 그의 진심과 결연한 태도에 결국 저는 흔들리고 말았어요. 수많은 의문과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사랑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끈질긴 구애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땐 미처 몰랐죠. 이 결혼을 허락한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도 없었고 갈등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웬만한 일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제 뜻을 따라 주셨어요. 웨딩드레스 샵에서 드레스를 고를 때도 함께 같이 가주셔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젊어서 그런지 드레스가 잘 어울리긴 하네.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식당에 찾아왔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셨죠. 더 이상 저를 막대하는 일은 없었어요. 신혼여행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전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환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 싶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새아가, 아직도 내가 불편하니? 이제 지난 감정은 다 털어버리려무나. 어차피 가족이 됐으니 잘 지내보자. 난 이미 널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어려워 말고 편하게 대해. 결혼 후 시어머니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내심 안도하며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보자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후 시어머니의 생일이나 명절 때면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식당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덕분에 부엌일은 익숙했고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부분에서는 크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참 잘 얻었네. 난 우리 새아가가 참 싹싹하고 착해서 좋다. 그 칭찬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그 따뜻한 시선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늘 좋았어요.
민호 씨는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핑계를 대고 중간에 빠져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실감하며 점차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살게 되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저만의 식당을 개업하는 것이었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여 통장에 쌓일 때마다 저는 그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민호 씨도 제 꿈을 이해해 주었고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 오직 제 힘으로 식당을 열겠다는 결심을 한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을 이룰 날을 기다리며 행복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쁘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문을 받고 주방과 홀을 오가던 중 1층에서 혼자 식사하던 한 남자 손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어요.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옷차림이었거든요. 왜 동료도 없이 혼자 와서 식사하나 싶던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몸을 옆으로 기울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순간 놀라서 손을 멈췄어요. 저기요!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저는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의 가슴에 귀를 대어봤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억누르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19에 전화해요. 빨리! 저는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던 직원이 번쩍 정신이 들었는지 휴대폰을 급히 꺼냈고 119에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느새 손님들이 하나둘씩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땀이 이마에 맺히고 팔에 힘이 빠져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 손끝에 전해지는 무게와는 다르게 남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제 마음이 조급해져 왔어요. 그러던 순간 그의 눈이 서서히 떠지더니 그가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났어요. 남자가 깨어나자마자 주위에서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그 남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갔어요. 남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치며 칭찬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이 몸은 작고 여린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 오늘 완전 생명의 은인 만났네. 하마터면 저 세상 갈 뻔했는데 이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직원들 역시 감탄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장님이 저를 찾았어요. 지숙 씨, 대단해요. 대체 심폐소생술은 언제 배웠어요? 사장님의 물음에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취미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단체에서 배웠어요. 사장님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었다니. 어리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네요. 사장님의 따뜻한 칭찬에 저는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하루였어요. 며칠 후 그날 제가 구해낸 남자 손님이 다시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달리 얼굴이 훨씬 건강해 보였고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 남자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저 손님이 저렇게 잘생겼었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죠. 코가 오똑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탤런트해도 될 정도의 미남이었어요. 남자는 다가와 저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그가 다시 찾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제 손에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제 목숨값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순간 봉투의 무게를 느끼며 저는 그 안에 꽤나 많은 돈이 들어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모으기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돈이겠구나 싶었죠. 그런 돈을 이렇게 선뜻 주려는 것을 보니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이 크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감사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자는 거듭 봉투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저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그가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 남자는 저에게 식사 한번 대접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해요.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할 기회라도 주세요. 하지만 그마저도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저 그가 무사히 회복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자주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혼자 식사를 하면서 가끔 저와 인사를 나누곤 했죠. 저는 그가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몸은 이제 괜찮으세요? 네, 너무 과로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가 식당을 자주 찾는 만큼 대화가 오가는 횟수도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이 근처에서 빌라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 36이에요. 혹시 몇 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올 때마다 살갑게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커피나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서는 저에게 건네더군요. 떡이나 일본에서 사온 화과자 같은 소소한 선물들이었죠. 몇 번은 성의를 생각해서 받았는데 선물이 계속될수록 저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나이가 남편과 비슷한 36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혹시 그가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은연중에 말했습니다. 서울에 사신다면서 지방에 꽤 오래 계시네요. 아내분이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전 미혼입니다. 어머,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제가 실례했네요. 아참, 전 결혼했어요.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 살짝 실망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제가 그 당시 26이었으니 미혼으로 오해했었구나 싶어 결혼 사실을 말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으니까요.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식당에 오지 않더군요. 얼마 후 그가 말했던 빌라가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오지 않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그 일을 넘겼습니다. 저는 그의 관심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직도 내 인기가 시들지 않았구나 생각하며 조금은 우쭐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혼자서 자존감 높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월경이 멈춘 것을 보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임신이 아니었죠. 벌써 임신을 시도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슬며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야. 지수가, 때가 되면 생기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기다려보자. 남편의 다독이는 말에 위로를 받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제주도 건설 현장에 나가게 됐어. 꽤 오랫동안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 그냥 식당 일 그만두고 당신 따라갈까?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가, 네 꿈 이루어야지. 이제 조금만 더 돈 모으면 되잖아. 나 때문에 당신이 일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꿈꾸던 식당 개업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에 괜히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더 붙잡아주거나 함께 있는 걸 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꿈을 앞세워 날 말리는 그의 태도가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주말마다 찾아왔고 저희는 그때마다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주말에 오겠다는 약속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겨우 한 번 오는 정도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전화를 하면 남편은 잘 받지 않았고 통화가 되어도 대화는 짧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요즘 당신이 너무 멀게 느껴져. 우리 이렇게 자주 못 보니까 외롭고. 전에는 주말마다 오겠다고 했잖아. 지수가, 조금만 더 참아줘. 일이 바빠서 그래. 하지만 처음엔 다정했던 반응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냉랭해졌어요. 어느 날 통화 중에 남편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잘 안 받아? 점심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휴게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 나도 힘들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변하는 걸까? 남편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당황한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은 곧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지수가. 내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예민했나 봐. 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엔 반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냉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고 살갑던 모습이 점점 사라졌고 무언가 거리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시어머니마저 저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소소한 잔소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의 날카로움이 심해졌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너는 왜 갈수록 음식 맛이 형편없어지니? 차례 음식이라고 막 하는 거니? 이걸 누구더러 먹으라고 차린 거야? 네? 평소대로 한 건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놀라 음식 맛을 보았지만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제 음식 솜씨 맛은 꽤 좋았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말에 음식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애 못 갖는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겨냥한 인신공격을 시작하셨거든요. 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해도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고아라고 함부로 몸땡이 굴리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냐? 뭐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젊어서 몸 함부로 굴려서 애 떼고 그런 여자들이 정작 결혼해서 애가 잘 안 들어선다더라. 너도 자취하다가 내 아들 만나서 결혼했으니 자취방에 누굴 끌어들였을지 어떻게 아니? 어머님! 그 순간 시아버지와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얼굴색을 싹 바꾸셔서는 저한테 부드러운 말투로 다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지수가 냉장고에 고기 좀 꺼내다 줄래? 오늘 불고기 구워서 맛있게 먹자.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그냥 넘기기엔 너무 심한 말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에서 검진받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몸 함부로 놀린 적 없고 임신한 전적도 없고요. 물론 낙태 경험도 없네요. 시아버지가 제 말을 들으시고는 저와 시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불러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자신이 한 말을 포장해서 대충 둘러대더군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눈치챈 시아버지는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결국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하시더군요. 세아가 미안하다. 네 시어머니가 오늘 뭘 잘못 먹은 모양이야. 오늘은 이만하고 민호랑 나가서 외식하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20만 원을 쥐어주시고는 저와 남편을 보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된통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제게 전화를 해서는 너 때문에 달달 볶였다며 난리를 부렸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남편은 불난집 불구경하듯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요즘 갱년기야. 당신이 그냥 좀 맞춰줄 순 없어? 그냥 내내만 하면 끝날 걸 왜 그렇게 뻣뻣하게 굴어? 뭐? 지금 이게 그냥 내내 할 일이야? 나한테 애 떼서 애가 안 생긴다는 말에 무슨 내내야? 당신 지금 이게 네 편 내 편 할 일이냐고. 내가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 당한 건데. 아, 그만 좀 징징대. 당신 이럴 때마다 못 배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실망스러운 줄 알아? 뭐? 아이, 그렇잖아. 당신이 뭐 잘하면서 보고 배울 사람이 있기나 했어? 내가 보고 배운 사람은 없어도 당신보단 잘 자란 건 알겠네. 당신이야말로 그런 엄마한테 뭘 배웠겠어? 뭐? 그런 엄마? 이게 해보자는 거야? 왜? 때리시게? 어디 한 대라도 때려봐. 내가 가만히 있나? 저는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노려보았어요. 남편은 손을 내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이 남자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편에 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남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제주도에 다녀온 후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김장을 하라며 저를 불러서는
제 앞에 앉아 저를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며느리 잘못 들여서 대가 끊기게 생겼네. 애 못 낳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김장김치 100포기 해놓고 가라. 억울해할 거 없어. 애만 생겨봐라. 딸이건 아들이건 내가 너한테 김장일을 시키겠니?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속상해요. 저도 애기 갖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저를 깔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 혼자 노력한다고 된다니? 그래서 부부 궁합이라는 게 있는 거다. 둘이 궁합이 안 맞으니 애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배움도 짧고 몸도 문제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뭘 보고 우리 민호가 너랑 결혼한 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더 되겠나 싶더라고요. 저는 김장김치를 버무리다 김치 한 포기를 들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하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예, 맛을 보여주려면 민호를 불러야지 김치를 포기로 가져가면 어떻게 해? 아유, 바닥에 김치국물 떨어지잖아. 그 순간 철푸덕 소리와 함께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눈! 제가 김치를 남편 얼굴에 냅다 비벼버렸거든요. 휴대폰만 쳐다보던 남편 눈에 고춧가루 양념이 잔뜩 들어갔는지 괴로워하며 비명소리를 지르더군요. 시어머니가 냅다 달려와 저를 밀어냈고 저는 남편 얼굴을 닦는 시모에게도 김장김치를 가져와 뒤통수에 던져버렸어요. 포기김치로 뒤통수를 맞은 시모가 남편보다 더 큰 소리로 깍깍거리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소란에 화장실에 있던 시아버지가 뛰쳐나오셨죠. 아이, 새아가,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왜 김치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아버님 말씀에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 두 사람 앞에서 눈물 쏟기 싫어서 가까스로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곤 집을 뛰쳐나갔어요. 1시간쯤 후에 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본인이 더 미안해하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남편을 못 본 척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소파에 누워 코를 골며 잘만 자더군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더라고요. 뭐? 무슨 이혼이야? 너 나한테 김치 던진 거 민망해서 이혼하자는 거야? 야, 그거 내가 용서해 줄게. 어제 아버지한테 나 엄청 깨졌어. 여기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면 나 진짜... 지금 당신 아버지 무서워서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데. 당신도 이미 나한테 마음 떠났잖아. 내 말이 틀려? 떠나긴 무슨. 아무튼 이혼은 절대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저를 시댁으로 불렀고 시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거짓 사과를 받았어요. 원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돈줄을 꽉 잡고 있는데 그걸 틀어주고 협박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영향인지 시어머니는 좀 수그러들더군요. 저를 시댁으로 불러 일을 시키는 일도 없었습니다. 막말도 쏙 들어갔죠. 저도 더 이상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아서 부딪힐 일도 없었어요. 문제는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무시하고 있는 남편이었죠. 그렇게 냉전 상태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지수가, 그동안 내가 너무했다.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거 준비했다. 이번 명절엔 시댁에 오지 말고 여행 가서 푹 쉬다가 와. 시어머니가 제게 내민 것은 제주도 왕복 티켓이었어요. 항공권에 숙박권까지 예약을 해두었더군요. 결혼 후 처음 받아보는 시어머니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녀오세요. 얘가 아직까지 화가 덜 풀렸나? 받아. 이참에 여행 다녀오고 우리 사이 화해하자. 이 티켓 엄청 비싸게 끄는 거야. 여행은 명절이 성수기잖아. 시어머니는 굳이 꼭 다녀오라며 출국하는 날 저를 공항까지 밀어넣더군요. 그렇게 공항에서 손까지 흔들어주며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잘해주는 게 영 찜찜했어요. 더군다나 이 여행은 남편과 제가 함께 가는 여행도 아닌 저 혼자 떠나는 여행 티켓이었습니다. 저는 출국하는 척하면서 다시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명절 당일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잔심부름을 자주 시켜서 시댁 현관 비밀번호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어요. 아무리 제가 조용히 해도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소리가 들리잖아요. 시모와 남편도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무언가를 감싸 안더니 얼른 등 뒤로 감추더라고요. 당신 뭐해? 그 뒤에 숨긴 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떡해? 그 비행기 티켓이 얼마짜린데? 그거 뭐냐고. 이리 봐봐. 저는 시어머니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 등 뒤에 숨긴 그것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숨긴 걸 확인해 보니 분홍색 새 캐리어였어요. 캐리어네? 당신도 여행 가? 여행 가려고 했지. 짐 싼 거 봐봐. 제가 집요하게 묻자 남편이 당황하며 캐리어 지퍼를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퍼 사이로 낯익은 무늬가 보였습니다. 저는 지퍼를 확 열었고 그곳에 든 물건들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행동을 제지하려고 다가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안에 든 물건은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구두, 명품 화장품 등이었어요. 딱 봐도 함가방이었죠. 그걸 본 순간 남편이 제주도를 다녀온 후로 시댁에 자주 가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켜서 다녀온다며 혼자서 자주 시댁에 왕래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시댁을 간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잽싸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핸드폰을 뒤져보았어요. 카톡에 송대리 이름으로 주소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시댁 근처더군요. 카톡 사진엔 예쁘장하게 생긴 한 여자가 보였어요. 귀티가 흐르는 게 옛날로 따지면 양반집 교수 같았네요. 핸드폰을 뺏으려는 남편과 뺏기지 않으려는 저. 실갱이 끝에 저는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 볼 건 다 봤네요. 그동안 이 남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변했는지 다 납득이 갔어요. 앞장서. 뭐? 앞장서라고. 그 여자 집 가게. 헛소리 마. 저는 캐리어를 들어 올려 던져버렸습니다. 쿠당탕 소리와 함께 캐리어에 금이 갔고 그 옆에 있던 시모는 놀라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저는 캐리어 속 물건들을 꺼내서 박스를 마구 뜯었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에 화장품 채우고 명품 자켓을 걸쳤습니다. 얘, 너 지금 뭐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려고 제 팔을 잡길래 팔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갔었는지 시모가 제 눈빛에 쫄아서 더 이상 말리지 못하더군요. 야, 너 미쳤어? 당장 그거 못 놔? 미친 건 너지, 이 발발이 새끼야. 저는 저를 때리려고 손을 쳐 올리는 남편 얼굴에 딱딱한 명품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모서리에 세게 맞은 남편이 반쯤 획 돌아갔어요. 중심을 잃고 쓰러진 남편이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역시 장인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매우 튼튼하더라고요. 명품은 명품이었어요. 저는 반쯤 쓰러진 남편 폰을 냅다 주어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 차를 몰고 그 여자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남편이 쫓아오며 욕을 하는데 잡힐까봐 무서워서 조마조마하긴 했네요. 그 여자 집에 도착하기 전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히진 않고 남편이 보내서 물건 전달해주러 왔다고 했어요. 그 여자 제가 도착하자 순순히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또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죠. 그 여자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오리발부터 내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혼녀였는데 남편은 자신을 미혼으로 속이고 만난 거였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남편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줬죠. 결혼한 지 3년 만에 마누라 속이고 바람난 파렴치하니 그 인간이라고요. 재혼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편인가 싶어 속으로 빨리도 왔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놈이 아니더군요. 잠시 후 들어온 남자를 본 순간 저는 기겁하고 말았네요. 그건 다름 아닌 그 손님이었어요. 제가 심폐소생술로 살린 바로 그 사람이요. 알고 보니 그 손님이 내 남편 내연녀의 친오빠더라고요. 저와 그 여자는 모든 상황을 두서없이 설명했고 그 손님은 이 상황을 찰떡같이 알아듣고는 매우 분개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으려는지 첫 마디부터가 가관이었어요. 지혜씨, 당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떠한 해명도 못하고 그대로 그 손님에게 멱살이 잡혔습니다. 그 손님,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 그런지 체격이 매우 다부졌습니다. 팔뚝이 마동석 배우님 저리 가라였어요. 그에 비해 제 남편은 현장 감독만 맡아봤지 비리비리한 몸이었죠. 마치 멸치가 고래에게 멱살을 잡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멱살이 잡힌 채 앞뒤로 흔들어지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아, 형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남편이 더 무언가를 말하려 했는데 그 손님이 말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너 따위 파렴치하니 내 동생한테 사기친 게 사실인데 무슨 오해? 진짜 오해가 있으면 법원이 판단해 주겠지. 예? 아이, 법원이요? 사기죄는 물론이고 내 동생 정신적 피해 입은 거 민사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이, 형님, 왜 제 말은 들어보시지도 않고 소송 얘기부터 하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손님, 남편은 옆으로 밀쳐버리고 저한테 다가와 저부터 챙기더라고요. 지숙씨,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어떻게 저런 모자란 놈이 지숙씨 남편이었는지 인생의 장난이 심하네요. 저는 오히려 그 손님이 자기 동생이 아닌 저부터 챙기는 것에 어리둥절했어요. 그보다 동생분도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신 것 같은데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지혜는 강인한 애라 이 정도는 쉽게 이겨낼 겁니다. 그보다 지숙씨 같은 분이 이런 일을 겪으신 게 저는 더 마음이 안 좋네요. 형님, 지금 남의 아내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안 갔냐?
나이도 동갑인데 왜 자꾸 형님 거려 징그럽게? 야, 안 꺼져? 그 여자와 그 손님은 남편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혼자서 끌려나간 남편은 몇 번 문을 두들겨대다가 손님의 험한 말에 깨갱하고는 사라졌어요. 저기,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네요. 그런데 우리 오빠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결국 저는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언제부터 둘이 만났는지 물었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제주도에서 만났다더군요. 딱 남편이 출장 갔을 때였어요. 그 인간이 하도 순진한 척 다정하게 다가오길래 정말 꿈에도 이혼남인 줄은 몰랐어요. 서로 거주지도 가까워서 자주 만났고 시어머니와도 함께 보기까지 했다네요. 어이없게도 시모도 자기 아들을 초혼이라고 하더래요. 시모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하는 순간 이 집을 둘러보았어요. 그 여자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느꼈지만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부티가 난다고 할까요? 복층으로 된 타운하우스인데 평수가 넓어 관리비만 해도 100만 원씩은 들 법한 그런 집이었죠. 왜 시모가 이 여자랑 남편을 결혼시키려고 안달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돈 냄새를 맡은 거였어요. 남편이 결혼 중에 제게 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마냥 잘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그랬거든요. 다른 남자들은 여자가 집에서 지원해줘서 좋은 집에 좋은 차 끌며 다닌다는 둥, 사업하는 장인이 사업자금 대줘서 사업해서 성공한 동기가 있다는 둥,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그땐 흘려들었는데 은연중에 제가 고아에 가진 거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였나 봅니다. 그리고 한번 결혼해봤으니 이제는 조건 좋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나 봐요. 지숙 씨, 혹시 이혼하게 되면 제가 도와줄게요. 제 절친이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그 손님은 정말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지혜 씨도 소송하고 저도 소송하느라 쌍방에서 날아가는 소장에 남편은 정신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혼 소장을 날리자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결국 이렇게 이혼할 줄 알았다. 고작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아줌마도 참 할 일 없네요.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우리 아들 일찌감치 묶은 거야. 내가 왜 순순히 너 결혼시킨 줄 아니? 내가 너네 결혼시킬 때 민호한테 그랬다. 몇 년 같이 살아보고 그때도 좋으면 애 낳으라고. 내가 너보다 내 아들을 더 잘 알아. 난 우리 민호가 정신 차릴 줄 알았다 이 말이야. 아이고 그러세요? 아줌마 지금 되게 열받죠? 아들놈 부잣집에 장가 보내려는데 실패한 데다 양쪽에서 소송까지 맞아서 분하고 막 화딱지 나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분풀이 하려고 전화했겠지. 아줌마,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심리상담이나 받으러 가세요. 아니면 정신과를 가시던가요. 아니 뭐야? 이게 누굴 미친 사람 취급하나? 저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노발대발 난리치던 시모는 곧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가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 뒤늦게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재혼하려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절날 아버님이 집에 안 계셨던 게 시모가 아버님까지 티켓 끊어 여행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시부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늘 행실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셨었대요. 확실하진 않지만 느낌이 그래서 늘 제게 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일전에 제가 김치 던진 일도 나무라지 않으신 게 그래서였나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라리 자기 아들과 이혼하는 게 잘 됐다고 아직 젊으니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 후 저는 무사히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더 복수해줄까 고민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복수할 날이 오더군요.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요. 지혜 씨 오빠였던 그 손님과 제가 1년 정도 알고 지내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 좀 더 서로 알아가 보기로 했어요. 둘이 식사하러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된 성우 씨 차에서 내리는데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성우 씨 차가 고급 승용차여서 사람들이 간혹 쳐다보는데 전 남편도 그렇게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처음에 성우 씨를 먼저 발견했는지 눈을 슬슬 피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옆에 있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와, 진짜 미쳤네. 설마 둘이 사귀냐? 전 남편이 점점 제게 다가오자 성호 씨가 막아섰습니다. 왜? 우리 둘이 만나면 안 돼? 너 이제 더 이상 남편도 뭣도 아니잖아. 뭐? 형님도 조심해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 파탄 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혼당하고 분해서 암까지 걸려서 요양병원에 있다고요. 그게 왜 지수씨 탓이야? 못난 아들놈 탓이지. 참, 내가 그 말을 못해줬네. 지숙씨 같은 진주를 못 알아보고 굴러온 복 제 발로 직접 차줘서 고맙다. 잠깐. 처음부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였으니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 건가? 너한테 많이 과분하긴 했지. 남편감으로 나 정도 몰라도.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 표정이 가관도 아니더군요. 얼굴이 이리저리 일그러지며 실룩거리는 게 볼썽 사나웠어요. 그래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어쩌겠어요. 성호 씨한테 덤빌 깜냥도 못 되는 사람인데요. 사실 성호 씨는 건설업에 종사하긴 했는데 제가 알던 대로 일용직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대손손 건물 짓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 때부터 건설업을 했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젊어서부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일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미 3대째 내려오는 가업이라 쌓아놓은 재산도 꽤 되었던 거였고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말을 제가 몸소 겪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고아 출신의 보잘것없는 저를 오로지 내면만 바라봐준 지금의 남편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늘이 제게 내려준 인생 최대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 전 지금의 남편과 만나 잘 살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제 꿈인 식당 사업은 여전히 뒤로 미뤄졌지만 그보다 더 꿈꿔왔던 진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 하루하루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제 시누이가 된 지혜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식당 사장님의 둘째 아드님과 이어졌거든요. 둘 다 둘째라 그런지 성격이 잘 맞아서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곧 결혼할 것 같다고 성호 씨가 그러더군요. 곧 아기도 태어날 테고 아가씨도 결혼하면 집안이 더 화목해질 것 같아요. 새롭게 이루어진 우리 가족이 잘 지낼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